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저는 한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인생을 황폐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다독여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일을 오늘은 이곳에 털어놓고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털어놓아 볼게요. 제 남편은 정말 착하고 제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을 해서도 집안일을 도와줬으며 일이 바쁠 때에도 잊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부를 묻기도 했죠. 자기야,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뭐 하긴요? 일하지, 나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점심은 회사 사람들하고 잘 챙겨 먹었어요. 아이, 난 왜 또 자기가 보고 싶지 우리 몇 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난 아마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 남편의 이런 닭살 돋는 멘트는 제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 직원들에게도 저희 부부는 인꼬 부부로 통했으며 다들 시샘과 부러움의 눈빛으로 놀려대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김대리는 평생 공주 대접만 받고 살겠어. 난 우리 마누라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겠던데 어머, 아니에요. 채영 팀장님 공주 대접이란요? 아직 신혼이라서 그렇죠. 뭐 아니야?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나도 신혼 때도 그렇게 못했었는걸 깨가 쏟아지는 소리 들으니까 부럽네 부러워 발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제가 정말 남편을 잘 만난 줄 알았습니다. 평생 이 남자만 믿고 살면 힘든 일도 없고 그저 이 행복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죠. 시댁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셨고 저희 부부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다음 꿈에 젖어 신혼 생활을 즐겼고 아이는 2년 후쯤 갖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여나 계획 전에 아이가 찾아올까봐 피임도 열심히 하면서 계획적으로 한 덕분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해서 놀랄 일은 없었어요. 2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임신 계획만 쓰면 바로 임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이런 저희 부부에게 용기를 주셨고 임신이 잘 된다는 한약도 지어주시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금방 생길 거야. 너네 부부 다 건강하고 젊은데 안 생길 이유가 없지. 이거 내가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지은 거니까 항상 몸 따뜻하게 하고 잘 챙겨 먹어라. 어머님 감사해요. 잘 챙겨 먹고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정성스레 지어주신 한약을 잘 챙겨 먹으며 최대한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어디 아픈 곳도 없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피곤해하는 남편을 붙들고 그 날짜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도 해보았는데 이상하게 저희에게는 임신 소식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갔고 나중에는 친정과 시댁에서 전화만 와도 제가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를 거친 후에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상태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는 저도 남편도 마음만 조급해져서 힘들 것 같았거든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시험관 시술을 하며 부푼 꿈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하지만 무심하게도 몇 번의 시험관 시술을 거쳐도 임신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하루 일상이 마비되는 것처럼 멍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지 뭡니까? 저 원래 일도 잘하고 싹싹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몇 년간 임신 소식이 없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가져갔나 봅니다.
회사에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팀장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어요. 같은 여자로서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해. 네. 아, 팀장님, 그게 저 죄송해요. 어제의 보고서 때문에 그러시죠? 그건 제가 다시 수정할게요. 꼭 어제 일 때문만은 아니야. 요 몇 달은 정말 말도 못하게 일 처리도 엉망이고 멍하게 있으니 회사 업무도 자꾸 마비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고 나도 처지 뻔히 알면서 이런 말 하긴 뭐 한데 차라리 아이를 갖는 것에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때? 당장 회사 안 다녀서 힘들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 네 팀장님 고민해 볼게요. 결국 저는 팀장님의 권고로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도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느껴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저는 점점 더 남편과 임신에 집착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가만히 있다. 보니 아이가 안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만 자책하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는 남편에게도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평소에 엄청나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 점점 이상해진 것 같다며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가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고 집착하고 아, 나도 정말 힘들어. 당신이 뭐가 힘든데? 당신은 똑같이 일하고 할 거 다 하면서 뭐가 힘든데? 시험관 시술도 다 여자만 힘들지. 당신이 뭐가 힘들어? 아, 제발 이러지 좀 마.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럴 거면 시험관도 하지 마. 아이고, 뭐고 안 나으면 되잖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저를 보고 실망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며 부부싸움도 잦아적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임신을 꼭 해야겠다는 일념에 저는 점점 더 변해갔고 남편은 조금씩 지쳐갔던 것 같아요. 시험관 시술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자에게 특히나 더 힘든 일이라 한 번 하고 나면 몸살이 다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것도 처음 할 때와는 다르게 엄청난 실망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버티다 결국 10회가 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단 한 번도 임신 소식이 없던지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싶었고 급기야 친정에도 잘 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친정엄마는 괜찮다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지만 제 상황상 엄마의 말도 곧이곧대로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싫었고 그저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제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고 괜히 시댁에 가도 이런 저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어서 시댁에 모여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엊그제 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태어난 손주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더라. 얼마나 예쁜지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네. 세상에. 아이고, 나는 뭔 놈의 팔자가 이렇게 드센 건지 남들 다 보는 손주 한 번 못 하나 보는구만. 그려 순간 분위기는 정막만 흘렀고 다들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인상이 찌그러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거라서 차마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표정을 정면에서 보신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큰 소리를 내시며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니 너는 표정이 그게 뭐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참말로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는 게 당연지사이구만. 뭘 잘했다고 인상을 팍 쓰고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못 낳으면서 또 이런 말은 듣기 싫은가 보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그게 속상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내가 정말 손주 못 본 것도 서러워 죽겠구만.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되니?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서글픈 대접을 받는 건지. 원하더라. 내가 너 닮은 손주 하나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응?
아이고, 서러워라. 아이고, 서러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반응하며 서운해 하셨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며 자리는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생일을 의도치 않게 망쳐버린 사람이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도 제게 이상하게 변했다며 나무라더군요. 신혼 때 보였던 남편의 다정다감함은 없어져 버렸고 그날 이후 남편은 더더욱 바빠졌어요. 제 남편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과를 나왔는데 특히 수학 과목은 수능 만점까지 받으며 전국 유명한 경시대회까지 휩쓴 전적이 있었어요. 덕분에 대학도 관련된 과를 졸업했고 회사에서도 머리가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일 잘한다고 평판도 나 있었고 사람들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에 비해 학벌이나 직업이 좋은 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항상 남편을 우러러봤고 이런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좋을 수밖에요. 그 무렵 남편의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바빠졌다고 했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억지로 시험관 시술을 몇 번 더 진행했고 결국 16번이나 하게 되었었죠. 너무 힘이 들고 비참하기도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아이를 갖기 위한 일념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었죠. 무리한 시험관 시술로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저를 집에 두고 남편은 늘 회사에서 늦게 왔어요. 주말에도 이리저리 나갈 핑계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를 따라서 무슨 동호회에 간다고 하지를 않나 해보지도 않은 낚시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남편의 행동은 이상하리만큼 달라져 버렸죠. 그러더니 얼마 후에 남편은 주말마다 과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좋아했던 과목이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용돈벌이라도 한다고 말이죠. 당신도 나 수학 잘했던 거 알지? 왕년에 내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쓸고 다녔잖아. 주말에 놀면 뭐해? 몇 푼이라도 용돈벌이도 하면서 나도 왕년에 수학천재 소리도 다시 듣고 좋지 뭐 우연히 친구가 소개해준 입시생이 있는데 당장에 점수 올리는 게 시급한가 봐. 과외 굳이 주말까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우리 집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맨날 혼자 있잖아. 나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당신이 무슨 애야 서로 너무 붙어 있는 것도 꼭 좋은 게 아니더라. 내가 열심히 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게. 아유, 친구 부탁이라. 어쩔 수가 없어. 당신이 좀 이해해. 남편의 뜻은 완강했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과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좀 넘게 걸리는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아주 많이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매일이 힘들고 외로웠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남편은 제게 당분간 시험관 시술을 하지 말자며 걱정해 주는 듯 했어요. 당신 몸도 상하고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시험관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한다고. 당신 아이 안 갖고 싶어 난 우리 아이 너무 갖고 싶단 말이야. 제르,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기다리시고 산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다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몸 상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건강해야 나중에 찾아올 아이도 잘 키우고. 그러지 내 말대로 해.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아직 사랑해서 걱정해주는 남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많이도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안색도 안 좋고 얼굴에는 근심이 한가득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말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탓이라는 생각에 보약까지 지어주며 당장 과외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라며 과외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얼굴은 좀처럼 좋아지는 기색이 없었어요. 밥맛도 없다면서 잘 먹지도 않았고 담배도 잘 안 피우던 사람이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보였고요. 뭔가 자신만의 고민이 있는 듯 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했죠.
이때 한참 시댁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셨고, 저를 대면대면하게 대하셨고, 몇 번의 일 때문에 거의 왕래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기를 몇 달 남편은 답답하다며 산책을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날씨도 좋은 봄날이라 그런지 집에 있기 답답하다고 했고, 평일 저녁에도 퇴근을 해서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라 마음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또 저를 생각해서 함께 산책을 하자는 걸로 생각이 되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걷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걷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았고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 공원 화장실을 꼭 들르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물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뭘 이렇게 화장실을 매번 들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혹시 뭐 병이 있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어디 아파 그런 거야? 아니 아프긴 회사에서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와서 그런가? 요즘 좀 그렇네 별거 아냐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이 말을 하고도 매일같이 공원 화장실을 들렸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저녁 산책을 하는 것이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시험관에 실패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났었는데 남편과 나가는 산책으로 마음을 많이 치유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은 남편의 행동이 아주 많이 이상했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도록 집에 가지 않고 공원 화장실 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표정도 좋지 않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늦었으니 얼른 집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산책을 하며 물을 좀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급기야 남편이 들어가려던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순간 어떤 젊은 여자가 황급히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온몸이 땀에 쩔어 있었고 아주 많이 힘들어 보이는 듯한 걸음으로 황급히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하고 마주쳤고 그 여자가 남편을 힐끔 쳐다보더니 그 뒤에 서 있던 저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정말 많이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그 여자의 뒷모습까지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는데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마 하며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이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는 눈앞에 있는 믿지 못할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병이 위에 갓 태어난 아이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어찌나 놀랐는지 정말 당황해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물끄러미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가 아까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이미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순간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혹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어차피 버려진 아이, 내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까지 다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나 절박했던 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계속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며 어느덧 제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경찰서로 데려가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은 이미 겉옷을 벗어 그 아이의 겉에 감싸서 품에 안고 있었죠. 여보 얼른 경찰서로 데려다 주자. 경찰서 아잇? 그래야지. 그래 웬일인지
남편의 대답이 시원치 않게 느껴졌는데 남편도 제 마음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저희는 그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아 따뜻한 천을 느끼게 해주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고 경찰서를 신마을 앞에 두고 멈춰서 버렸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 말없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제 볼에 닿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잘 키울래 이 아이. 어쩌면 우리한테 하늘에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잖아. 우리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딱 나타나. 안 그래? 나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거야. 아니야? 당신이 왜 나빠? 오히려 당신은 천사지. 나도 실은 나도 그 생각했었어 그래. 여보, 우리가 이 아이 2번 다시 버림받지 않고 사랑만 받게 하면서 잘 키워보자. 입양도 한다는데 이렇게 만난 건 분명히 하늘의 뜻이 있는 거야. 저희 부부는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만 덜렁 데려왔지만 마트에 가보니 기저귀며 분유며 이것저것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얼른 인터넷을 뒤져보고 미리 사두었던 출산백과 책을 뒤적거려 모든 지식을 습득해 두면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보살폈습니다. 체크. 양쪽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어차피 시댁과는 거의 왕래도 끊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정도 자주 가지 않았기에 시간이 흐르고 아이를 보여줄 작정이었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열심히 키웠고 얼마 후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들어와도 시큰둥하게 소파에 앉아 계셨다가 아이를 안고 오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어머나, 이게 웬일이라니? 아니 이게 웬일이야? 떡 두꺼비 같은 손주가 드디어 우리 집에도 생긴 거요.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왜 숨겼어? 시부모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예뻐하셨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 닮았다고 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품에서 내려놓을 줄을 모르셨어요. 저는 몹시도 마음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복덩이 그렇게 안 생기더니 어떻게 이 귀한 손을 하늘에서 주셨다니. 아니 이 코랑 입술 좀 봐봐. 아주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네. 아이고,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나 똑같을 수가 있냐. 우리 아들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냥 붕어빵이네 붕어빵. 엄마. 그렇게 좋아.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걸렸어. 암 좋고 말고 옛말에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 이렇게나 똑같이 생겼으니 어디 가서 나쁜 맘 먹고 씨도둑질도 못하는 거요. 아이고야. 세상에 나 정말 며칠 전에 꿈을 잘 꿨더니 우리 집 손주 보려고 그런가 보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똑 닮은 아이를 보며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하긴 제가 봐도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게 닮긴 했어요. 콧날부터 눈매까지 아직 아이라서 오동통한 볼살이 남아있지만 나중에 크면 남편과 진짜 똑같이 생길 것 같았죠. 시댁에 있는 남편의 어린 시절 앨범을 시어머니가 건네주어 보았더니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고 진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웃었고 아주 많이 행복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와 문자를 보내 아이를 물어보는 남편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왔고 주말에도 꼼짝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냈죠. 한동안 멀어진 것 같은 저희 부부 사이도 아주 많이 가까워졌다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내가 없던 시댁과도 자주 연락하고 시어머니가 아이 주라며 과일 고기뿐만 아니라 장난감까지 한가득 사서 집에 놀러 오실 정도로 애착을 보이셨어요. 저희 부부의 사랑으로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했어요. 이상하리만큼 남편을 똑 닮아서 어디 데리고 나가면 아빠와 아들이 붕어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고 있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도 똑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밥을 먹는 습관 싫어하는 반찬, 그리고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쭉 내밀고 있는 뚱한 표정까지 너무도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지?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엔 둘이 너무 닮았어. 설마 이 애가 진짜 내 남편애 아니야? 아휴, 설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그로부터 7년쯤 흘러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이제 조금 혼자서 옷도 입고 화장실 뒤처리도 할 줄 아는 아이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부터 남편은 이상하게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좋았지만 이상하게 제 곁에는 가까이 오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 들었죠. 아예 단둘이 있는 시간조차 피했고 저와는 같은 침대에서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다시 과외를 시작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기, 나 이번 주 주말부터 다시 과외 시작해 친구가 부탁을 해서 이번에도 꼭 해줘야 되겠어, 과외. 아니, 무슨 과외를 또 한다고 그래? 주말이면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애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과외 끝나면 금방 오면 되잖아. 애랑 같이 조금만 있어 남편은 그 후로 과외를 한다며 주말에도 어김없이 집 밖을 나가기 시작했고 주중에는 야근이다. 뭐다? 매번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믿을 수 없는 행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술에 만취해 들어왔는데 미처 전화기를 끄지 않은 상태였고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남편은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 상태로 아마 전화기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그대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져 버렸고 저는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전화기를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의 여자는 자기야를 연발하며 지금 당장 다시 되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면서도 부들부들 떨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자 잠시 후 끊어버렸고 핸드폰 속에서 그 여자의 전화번호와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 그녀의 회사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회사에서 그녀의 이름을 대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고 놀란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중에 남편의 불륜녀가 제게 다가왔죠. 너야 너냐고, 네가 김미선인가? 뭔가 하는 년이냐? 여기서 얘기할래? 밖에서 얘기할래? 네가 감히 내 남편이랑 저기요. 여기 지금 회사거든요.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당신 고소할 거예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이쪽 부분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무척이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저는 그만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라오라며 사무실이 있는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제게 황당한 이야기를 건넸어요. 정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네요. 이런 사람 밑에서 내 애가 크고 있다니. 아,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남의 남편이랑 놀아놨으면 최대한 사과부터 해야지.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아줌마 당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부터 대나. 나 당신 남편이랑 당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 내가 데려와야겠어. 이게 정말 미쳤나. 하다. 이제 애까지 준다고. 그러디 이런 미친 것들, 이런 또라이들 아직 못 들었나 본데. 나 그 애 엄마야. 내가 낳았다고 당신이 말없이 데려다 키운 거. 그것도 엄연한 죄? 아니야. 남의 아기 훔치듯 데리고 도망쳐서 키운 것도 죄 아니냐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면 내놔. 여태껏 키워준 건 내가 서운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렷하게 목소리는 들렸는데 마치 영어나 중국어를 듣는 것처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애 키워준 거 5천만 원 줄게. 그 정도 보상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당신 애 엄마 맞아. 어떻게 애를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산다는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잠깐만, 너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한껏 꾸민 모습이었지만 어디선가 낯이 익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참이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때 그 공원 화장실에서 황급히 뛰어나오던 어린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 그때 그 공원, 그래서 그렇게 나랑 내 남편을 흘겨봤던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완전히 나를 바보 취급하고, 그래서 내 남편이 그 공원을 매일 미친 듯이 갔던 거냐고.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한참 아이가 안 생기고 시험관도 실패하면서 황폐해진 제게 공원 산책을 하자며 다가온 제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아이를 우연으로 저와 마주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천지 살면서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제가 당하게 되다니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생각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고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순순히 시인하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 불륜녀와 짝짝꿍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더군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혼쭐 내주고 싶었고 어찌저찌 해서 그 불륜녀의 집까지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불륜녀의 집에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문 열어봐요. 당신 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다던 남자, 그 남자 와이프가 저예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당신 이러면 명예훼손이랑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거야. 당장 이모 못 나요. 현관문을 열은 제 손을 놓으라며 그 부모가 제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들을 모두 알려줘야 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박민준 이 남자 제 남편이에요. 여기 주민등록등본 보이시죠? 여기 이 사진도 보세요. 저랑 결혼 생활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진이고요. 저희 결혼한 지 꽤 됐어요. 당신 딸이, 그러니까 유부남인 제 남편하고 바람 펴서 고3 때 아이 낳고 화장실에 버렸고 지금 와서는 다시 결혼할 테니 내 남편과 아이를 다시 달라는 거라고요. 아이고, 당신 미쳤어. 우리 딸 해외 유학 갔다가 얼마 전에 들어와서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다고 애를 낳긴 뭘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를 짓거리네 저기 말이야. 세상에 동명이인이 한둘이야 닮은 사람이 한둘이냐고 난 못 믿겠으니 당장 꺼져요. 당장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더군요. 제 말을 믿지도 않았고 자신의 딸이 감히 그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맞서 싸웠고 결국 그 집 부모는 자신의 딸과 제 남편을 불렀어요. 결국 그곳에서 저희는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그 집 부모님은 이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 부모들은 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집 부모들은 자신의 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저 독서실만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는 줄만 알았던 딸이라 임신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부모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셔서 너무 바쁜 나머지 딸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지는 신경 쓰지 못하셨나 봅니다. 결국 제 남편은 불륜녀의 아버지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 얼굴 몇 군데에 피멍이 든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입고 있던 와이셔츠는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죠.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다친 줄 알고 크게 놀라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본 제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얼굴 피났어. 왜 그래?
옷은 또 왜 찢어졌어? 나쁜 사람들 만난 거 아니야. 괜찮아, 아빠. 괜찮아.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세줄게. 나쁜 사람들이 아빠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서 다 혼내줄 거야. 우리 착한 아빠한테. 이러는 사람들 나빠, 정말 나빠. 그치, 엄마.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우리 아들 얼른 씻고 저녁 먹을 준비하자. 엄마가 맛있는 돈가스 튀겨줄게. 흐느껴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토록 행복하던 순간들이 다 남편과 그 불륜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니 서글프기도 했고 아이가 너무 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맑고 착한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 불륜녀와의 결혼은 하지 못했고 그 불만을 집에 와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반쯤 정신 나간 여자 취급도 해댔죠. 아, 진짜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다 망쳤다고?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너는 그냥 이 아이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았던 거라고. 단 몇 년간 몇 년 동안 걔 유학가 있을 동안만이었다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너 그것도 입이라고 말을 하니 안 창피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난 너랑 단 한순간도 같이 못 있어. 이제 다 끝났어. 나 우리 애 데리고 그녀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절대 이혼 못해.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 소송 못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거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 평생 내 옆에서 늙어 죽어. 남편과 저는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싸우고 또 싸우기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이혼을 강요했지만 저는 절대로 해주지 않았죠.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하겠어요? 남들이 보면 왜 이혼 안 하느냐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불쌍한 이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불륜녀는 때론 저를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고 5천만 원을 운운하며 아이와 맞바꾸자는 이야기를 해대는데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이었어요. 어떻게 애엄마라는 사람이 돈 5천만 원이랑 애를 바꾸자는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냐고. 누가 뭐래도 이 애는 내 아이야. 절대로 죽어도 그 누구도 못 줘. 내 아이를 누구를 줘? 정말 미친 거 아냐? 애랑 유전자가 맞기나 해. 나중에 알아서 괜히 애에 혼란만 주지 말고 빨리 돌려주라고. 그때는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극을 한 거라고. 애기 아빠한테 애기 좀 잠깐 맡긴 거지. 내가 언제 새엄마 만들어 달라고 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 절대로 넌 내 애의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기어코 불륜녀의 뺨을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한 대를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아, 너 죽을래? 이런 멍청한 년, 무식한 년, 당장 꺼져. 더 쳐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라고. 무식한 년들, 힘만 센 걸 네가 모르는구나. 내가 나이를 괜히 먹었는 줄 알아? 너 같은 새파란 년들 하나쯤은 아주 죽도록 해주려고 나이 먹은 거야. 알아.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고 언제든지 그녀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도 저는 아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모두 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가 알게 될까봐 혼자 마음속으로만 끙끙댔죠. 그렇다 보니 제 얼굴은 많이도 상해 있었나 봐요. 살은 7kg나 빠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진 것이 누가 보면 피죽 한 그릇 못 얻어 먹은 사람 같았나 봅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왔다는 걸 알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거사 이 모질한 거사. 이 엄청난 일들을 왜 진작에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응, 너 임신 안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그래도 입양이라도 한 줄 알고 그거 숨기려고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서 여지껏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건데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 다 내가 못나서. 근데 나 우리 애는 포기 못해. 우리 아이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난 내 배 아픈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우리 아이 낳았다고. 아이고, 이거사 어떡하냐? 어떡해. 엄마와 저는 한참 동안이나 감싸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후로 목이 베어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TV를 보고 있다가 제 곁으로 와서 무슨 일이 있느냐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엄마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엄마 안 울게. 우리 아들 앞에서는 항상 웃을게. 자, 웃으니까 예뻐. 엄마, 너무너무 예뻐. 세상에서 최고야. 저는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제 자신이 강해지기로 말이죠. 이 아이를 지키려면 제 자신부터 강해져야겠더군요. 이렇게 질질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지, 더 행복해질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꼴도 보기 싫었고 어디 마음 둘 곳도 없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갔었죠. 처음에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반겨주고 일요일마다 할 일이 생긴 것 같아 좋더군요. 자꾸 주말이 되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불륜녀와 함께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치가 떨렸는데 교회에 있으니 그런 염려도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버텼는데 교회라는 곳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기를 원하고 그렇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부담스럽고 질려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한 주를 집에 있으니 남편이 슬슬 아들에게 말을 걸어서 밖에 놀러가서 하루 자고 오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들, 우리 저기 멀리 놀러 갔다 오자.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 아주 좋아. 아빠가 다 예약해놨어. 재미있겠지. 와, 정말 신나겠다. 엄마 신나겠지. 엄마도 같이 가는 거지. 엄마는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쉴 거야. 우리 둘이 가자. 거기 가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야. 뭐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짓거려 갈 거면 나랑 같이 가야지. 엄마 아빠가 함께 가는 가족여행? 아니면 꿈도 꾸지 마. 알았어. 남편의 쿵투궁이는 뻔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그 불륜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는 속셈이었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주말이면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쿵쿵이가 아주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뻔뻔한지 제게 방해하지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갈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주말이면 어디든 자꾸 제가 먼저 나가야 했습니다. 일부러 금요일 학교가 끝나면 친정으로 가서 며칠씩 있기도 했고 아이 친구들과 스케줄을 잡아 가까운 교회로 나가기도 했어요. 아들과 단둘이 기차 여행도 했고 고속버스를 타고 국내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참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런 저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하셨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이혼해버리고 살면서 다시 새 출발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엄마한테 우선순위는 저라고 말씀하셨죠. 엄마는 항상 우리 딸이 제일 우선이야. 우리 딸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구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래 그냥 속 시원히 다 포기하고 너 새 출발하면 어떻겠니? 엄마가 도와줄게. 응, 엄마. 난 있잖아. 내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또 너무 행복하고 좋아. 내 아이가 없다는 건 나한테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게 난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소중해.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시며 저의 꿈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불륜녀에게 아이를 뺏기지 않도록 수시로 저희 집에 와주셨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집을 거의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던 남편이 어느 주말에는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더군요. 옆에는 불륜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딱 보아하니 아이를 데리고 갈 작정인 것 같더군요.
저는 얼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길로 남편과 불륜녀 역시 집으로 쫓아 올라왔죠.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당장에 나오라고 현관문 앞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집 안에 있던 아이는 자신의 아빠와 낯선 여자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길로 소금을 챙겨들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 둘에게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주었어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서 지랄이야. 니들 정말 죽어볼래? 야, 이 무식한 년아. 너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인연이 정말 미쳤나. 너 진짜 내 손에 한번 혼나볼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니들 둘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정말 애 앞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니 뭘 잘했다고. 이제 와서 애를 내놓으라. 말아 짓거려. 이 아이 내 아이라고 절대로 못 데려가. 법적으로 내. 아이고 영원히 내 아이야. 당장 꺼져 뭐라고 단단히 미쳤구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디서 뺏어가 5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옆집과 윗집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 저희 집 근처로 와서 구경을 하는 통에 남편과 불륜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금매로 내놔도 집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저는 아이의 학교 앞 학원 앞에서 항상 아이를 기다리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해 저는 항시 그들과 맞서 싸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아파트 몇몇 주민들은 저를 보고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허나 그런 것도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눈에는 아이만 보였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과 불륜녀의 연락을 받으며 엄청나게 싸웠고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더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아주 강해진 것 같았죠. 남편에게 생활비도 받지 않는 상황인지라 집에서 부업을 하고 아이가 학교와 학원을 가 있을 때 알바도 열심히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았고 저는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제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니 또 헤쳐나가졌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진짜 짐승이었어요. 불륜녀가 고등학생일 때 과외를 해주며 임신하게 만들었고 그 여자와 합세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공원 화장실에 낳으라고 시킨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가끔씩 꿈에서 남편이 한 짓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참 그렇게 기다리던 중 집이 팔릴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집이 팔려서 아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집 옆가지를 화물차를 불러 시댁으로 보내버린 후 이사를 가고 난 이튿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태에 빠졌고 현장에 갇혀있던 여자는 사망을 했다는 거였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죽은 여자는 남편의 불륜녀였습니다. 불륜녀에게는 스토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두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고 했어요. 불륜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 중이었습니다. 아직 법적인 부인인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담담했어요. 병원도 묻지 않고 담담하게 듣고만 있던 제게 경찰은 조금 이상하다는 듯이 괜찮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저는 병원을 물어봐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아범이 위중한 상태인가 봐요. 그 여자 아시죠? 그 여자는 죽었고 그 여자 때문에 아범도 죽을 뻔했나 봅니다. 얼른 병원 가보세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범이 어디가 왜 위중한 상태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믿던지 말던지. 그건 어머님 판단이시고요. 저는 분명히 병원 알려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화 끊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아주 길고 길었던 터널이 이제서야 끝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씁쓸하고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어요. 긴 수술을 마치고 난 남편은 머리를 많이 다쳐서인지 눈이 실명되었고 말도 어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아빠이니 직접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는 것이 맞겠다 싶어 병원을 한번 찾아갔거든요. 곁에 있던 시모가 저를 반겨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왔냐? 왜 이제야 왔어? 아범이 얼마나 찾았는데 저를 왜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든든한 어머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조금 덜어지긴 하네요. 잘 간호해 주세요. 이 사람 그리고 이거 잘 안 보일 테니까 어머님이 대신 설명 좀 해주세요. 손으로 볼펜도 쥐어주시고요. 이게 뭐냐? 이혼 서류. 어머나 세상에, 너 이혼한다고 지금 병원에 갖고 온 거야? 이런 배은망덕하는 년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어떻게 지 남편이 험한 꼴 당해서 이 꼴을 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년아 그러게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저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제가 아직은 좀 착하긴 한가 봐요. 이거 사인 받아서 어머님이 좀 보내주세요. 찢어도 소용없어요. 계속 보내고 또 보낼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 병실을 빠져나왔고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어눌한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지마. 여보 퉁퉁 부은 몰골로 눈도 실명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눈뜨고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미안한 걸 왜 이제 알았을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다. 몸조리 잘하고 서류에 도장만 찍거나 아이고 이 독한 년아 독하디 독한 것 정말 징하게 독한 년 내 아들 살려 내 아들 살려내라고 제가 왜 어머님 아들을 살려내요. 저를 12번도 더 죽인 사람이 바로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제가 아니라 죽은 그년한테 살려내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와 깊은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정말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마침 아이가 학교에서 끝날 시간이라 바로 학교로 갔더니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보니 제 얼굴에는 어느덧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아이 때문에 저는 몇 번이고 더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저는 제 아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어요. 살갗 하나라도 다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이니 진짜 엄마는 제가 맞겠죠. 돈 5천만 원을 주고 아이를 받으려던 사람은 절대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아이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굳게 다짐하고 또 했어요. 얼마 후 남편과의 이혼이 완료되었고 아들과 저는 당분간은 친정에 들어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저를 생각하느라 아이에게 약간 서먹하게 대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이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대해 주고 계셨어요. 아이는 가끔씩 아빠가 어디 갔느냐고 묻는데 지금의 저는 도저히 그대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잠시 긴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시모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재결합을 하라고 화도 내고 울면서 부탁도 하시곤 하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날을 모른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제가 남편과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인생 덕분에 사랑하는 제 아이를 만나게 되었으니
인생이 다 힘든 일만 생기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 멋진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며 이 글을 마칠게요.